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금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미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강펀치에 처음으로 모셨는데요. 자,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주문경 출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미자 위원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특히 청문회가 있어가지고 청문회 때 활약을 잘 봤습니다. 네. 힘드셨죠? 아우,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 사실 그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됐는데 참 이재명 대통령 잔인하다. 잔인하다. 네. 아, 예. 처음에 보좌관 갑질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예. 이미 야, 이 한 방으로 끝난 건데 이거죠. 예. 아,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명 철회를 하던가 했어야 됐고 예. 두 번째 우리 그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천하람 의원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위원장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청문회 열 가치가 없다라고 제가 했을 때 이미 아파트 로또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아들 그 부모 찬스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을 때 그때 지명 철회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청문회 보시죠. 청문회 보시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문회를 계속 열어야 된다는 암시를 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참 그 우리 이해운 후보자께서 혹시나 하면서 청문회에 본인이 자진 사퇴할 그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면서 올라타서 오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시간 청문회를 참 그 사회를 본 위원장으로서는 측은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기 이해운 의원 전 의원하고 의정 활동 한 4년 정도 같이 하지 않으셨나요? 같이 했는데 네. 아마 그분은 바른정당에 많이 있었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저는 거의 뭐 그분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15시간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예전에 많이 뵀거든요. 그분을. 네.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간상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굉장히 굉장히 나긋나긋 하시고 굉장히 목소리를 아주 낮은 톤으로 하시던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지극히 정상이라고 봤는데 네. 그럼 평상시엔 그게 아니었나요? 아, 평상시 아니 저도 뭐 그렇게 평상시에 봤는데 녹음된 파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뭐 이렇게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인사검증 굉장히 잘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뭐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장동 그 항소 포기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교 게이트 더 나가서는 지금 막 그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공천 비리 이런 부분들을 듣기 위한 물에 젖은 가만히 역할로 활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좀 가만히 좋은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잔인하다. 만약에 그리고 현지 누나를 비롯해서 인사검증팀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 네. 라고 한다면 네. 이런 사고 앞으로 많이 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인사팀 다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체해야 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그 재정경제위원장 이미자 그 위원장님이 이해훈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 TV조선에서 이 활약상의 일부만 그냥 딱 일부만 딱 뽑아가지고 저희가 쇼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100만 조회가 넘었습니다. 자, 내용이 이거 이전 후보자를 향해서 굉장히 딱 질타하시는 내용인데 아주 핵심만 딱 짚으셨거든요. 그 화제의 쇼츠를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기분 좋으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들이 장학금을 받으셔서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언론의 왜곡 보도가 막 말씀하시는데 재산이 175억입니다. 지금 신고한 게 가족들
사실 집에 이렇게 재산이 이 정도 되면은 장학금은 받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미덕이죠. 네, 175억씩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 장학금 받는 데 대해서 힘줘서 말씀하시니까 참 씁쓸하네요. 자, 요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위원장님이 보셨을 때 15시간 동안 쭉 보셨었고 또 청문회를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협상을 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이해운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이 뭐 몇 백화점씩으로 쫙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점이 굳이 꼽아 보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 관련돼서 위장 미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년뿐만 아니고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셨던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가 치솟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부적격자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시는 거하고 저희 그 뭐 기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깜짝 놀랐던 게 가정 파탄, 장남의 가정 파탄, 위장 미혼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니까 가정 파탄에 이르러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큰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발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때 현장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원래 추임새 잘 넣으시잖아요. 네? 아 정말 저기 뭐라고 좀 말을 표현해야 되나? 제가 그 전날 이제 하도 자료 제출도 안 주고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니 자료가 이렇게 미흡하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엽니까?라고 이제 저한테 그 불만을 이제 표출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러면 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 아들이 그 결혼식은 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져서 산다. 지금은 그런데 사이가 좋아서 잘 살고 있다. 이거 말고는 해명할 길이 없는 것 같다. 네. 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답을 그 주셨네요.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명하지 않고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답을 주셨구만요. 모범 답안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 예. 근데 발병까지는 예상하셨습니까? 발병? 그래서 이제 그 발병이 어떤 발병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망록이라는 것을 천하람 의원이 다 이제 공유하려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그건 여기서 공개는 안 됐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적절치 않지만 적절하게 공개하시면 아니 네. 이미 낙마하신 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관 참시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 부분은 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아마 그 뭐 장남이 무슨 병이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안타깝네요. 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진짜 구멍이 심하게 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멍이 심하게 났는 것은 그래도 검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청문회를 개최한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 예, 그 정도의 의혹이 나올 정도고 세 평만 들어봐도 이미 알 텐데 전혀 검증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럼 왜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부담감을 갖다가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 덮기 위해서 젖은 그 가만히로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심히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기야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인사 검증에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전 딱 기억에 남는 게 하나입니다. 아이고 뭐 보좌진 갑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보좌진 갑질 야 하고 그 좀 더 공개가 됐고 그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보고 나서라도 지명 처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합법이 늘 그렇습니다. 네. 시큰 얘기 해놓고 그래서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저런 좀 문제 제기가 오게 되면 그것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합법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우리 이미자 재정경제위원장님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청문회가 또 열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지명을 하게 되면 네. 차기 장관 후보자 어떤 인물이 오면 좋을까요? 어쨌든 그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재정 경제와 기획 예산을 따로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관 하나 더 늘리려고 분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 그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청와대의 기조는 또 통합 인물을 물색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한 명의 보수 쪽 인사를 갖다가 작살 내는 거 아닌가? 작살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의구심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전문성이 중요하고 또 나오시는 분들의 됨됨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분들이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내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조금 전에 네. 이미자 의원님 팬이신가 봐요. 한 분이 네. 옐로우 스모크 6350님께서 네. 임이자 의원님 후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청문회 보고 의원님께 따르는 후원했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라면서 또 저희 쪽으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금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큰 돈이네요. 네, 큰 감사합니다. 돈이네요. 근데 저한테 들어온 건 아니고 회사로 네. 들어가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구경도 못합니다. 네. 네. 사장님 잘 듣고 계실 겁니다. 아, 지금까지는 즐거웠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좀 슬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관세 협상부터 먼저 얘기하죠. 네, 그렇죠. 자, 관세 협상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회에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수차례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가 일을 자꾸 느리게 한다, 게을리한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하면서 국회 탓을 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은 뭐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되시고 난 후에도 책임 전가와 남 탓을 하시는 부분은 변함이 없네요. 아니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의힘 106석입니다. 107석인데 한 분은 뭐 그렇잖아요. 106석 지금 돼 있는데 아니 106석 가지고 뭐 우리가 발목 잡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이제 비준동이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가느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네, 네. 나는 정부로부터 또는 민주당으로부터 이 법을 빨리 해야 된다. 신속히 처리하자라는 요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예. 그런데 어떻게 국회가 뭐 일을 안 하고 국민의힘으로 살짝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자, 요 상황에서 또 어제 이미자 재정경제위원장님께서 의원총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요것도 지금 조회수가 높습니다. 아, 그거 보셨어요? 아이, 봤죠. 조회수 높아요. 그 장면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실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세가 15%에서 25% 다시 회귀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국회 책임이 100%다라는 막말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부 여당으로부터도 그렇고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한 번도 그 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얘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포함한 범
여권의 의석수가 190석에 육박합니다. 그 국회에 슬쩍 국민의힘 끼워 넣어서 마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해줘서 못했다. 이런 뉘앙스를 제발 풍기지 마시고 그런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대로 망 사용료든 온라인 플랫폼 규제든 여기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게 됐다라고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아주 화끈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이미자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요 내용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국민의힘이 대미 투자특별법이 아니라 비준안을 고집해가지고 목리를 부려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관세가 25%로 다시 올라가도록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기가 차죠. 우리가 그 대미 무역 협정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TF팀 있지 않습니까? 그럼 TF팀에서 협상 관련돼서 협상을 쭉 하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됐을 때는 팩트시트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MOU 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OU 그 양해 각서에 보게 되면은 네. 양국의 법이 필요하고 또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정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서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좀 솔직해지자. 솔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솔직해지고 정부 관계자들도 좀 솔직해지고 민주당도 좀 솔직해지자. 자, 우리 그 팩트시트에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망 사용료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 관련돼서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돼서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는 미국의 그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차별을 주지 마라라고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뭐 정보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제 간의 이동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예. 이게 가장 문구가 팍팍팍 바뀌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팩트시트에 서명하고 나서 양해각서하는데 민주당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이걸 개정을 또 했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또 그 쿠팡이라는 기업이 저는 뭐 쿠팡이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은 그럼요. 그 쿠팡 기업이 그 거진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쿠팡 기업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이 다소 좀 거칠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보는 그런 시점이고 미국의 시각이죠. 시각이고 또 이와 관련돼서 미국 국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전달했고요. 뭐 한 2주 전인가 조현 외교부 장관 또 김정관 우리 그 산자위 장관 네. 또 거기서 더 나가서 공정거래위원장뿐만 아니고 여기서 과학기술 그 부총리에게도 이 부분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신하고 이렇게 이제 참조해가지고 딱 보냈잖아요. 그렇죠. 공문을. 그러면 이 부분에 징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구윤출 장관하고 대화할 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어? 대미관세 잘했다. 막 100% 120%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막 프랭카드를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여기 지금 툭툭 불거져 나오고 있는 섬에서 도대체 당신들은 뭐냐? 뭐가 원인이냐? 물어봤더니 나 모른다. 그 김정관 장관이 지금 이제 만났겠네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 그렇죠. 러트닉 장관을 만나봐야 그 내용을 알 것 같다. 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그걸 모른다? 아니 그리고 도대체 미국에 있는 강경화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요만한 성과를 이만하게 부풀리고 있지만은 굉장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자, 의원님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윤철 부총리가 그 위원장님하고 면담을 한 뒤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25%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재경부는 파악된 게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더 웃긴 건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와서 전화번호 땄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휙 돌아와서 자랑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띵 맞았죠. 그다음에 김정관 장관이
또 러터닉을 만났어요 벌써. 그쵸? 만났는데 전혀 합의를 못하고 오늘 또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자, 우리 그 사회자님 지금 그 대미 관세 관련돼서 그 25%에서 15% 사실 뭐 우리는 0%에서 15%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2%에서 15%간 거예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속쓰림이 있잖아요. 아 속상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굉장히 잘 됐다 막 하면서 에이펙 이후에도 또 얼마나 또 그 잘한 걸 또 자화자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보십시오. 15%에서 25% 다시 간다라고 하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 부총리 난 몰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태 국정을 다 아우르고 있는 김민석 총리 미국 갔다 와서 아유 나는 한라인 구축하고 잘했는데 그 다음날 딱 맞았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 지금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를 통과하고 있는 강경화 우리 그 대사는 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며 근데 여기서 김용범 그 정책실장이 한 얘기 들어봤어요? 기가 차죠? 네. 이거는 전부 다 국회 탓이다. 국회에서 법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고 국회 책임이 100%다. 김용범 실장님 운영이 와서 뭐 버럭버럭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나 잘 챙겨 보십시오. 그때 김은혜 의원하고 막 싸웠죠. 그렇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막 하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총체적인 외교 실패고 난국이다. 그런데다 러터닉까지 지금 러터닉이 무슨 얘기하고 오지? 이러면서 턱 깨고 앉아 있는 우리 구윤철 그 부총리는 지금 아무 성과 없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당장 현안 질의를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조차도 못 열고 있어요. 할 거리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의 민낯입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 현재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 외교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요 네. 국민의힘이 우리가 그 집권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아마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매국노다. 그리고 아마 저 빨리 또 탄핵시켜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벌써 탄핵은 몇 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자, 의원님 또 여쭤볼게요. 자, 지금 그 오늘 보니까요, 미국 재무부, 재무부가 참 걸리네요. 항상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베트남 등 10개국을 환율 및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좀 관찰이 좀 필요하다.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관찰 대상국 목록에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좀 전에 봤습니다. 예. 아,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일까요? 뭐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관찰 대상국으로 그 재지명되고 재지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조건이 이제 그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우선 먼저 그 대미 그 무역 흑자가 150억 불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은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상수지가 GDP 대비해서 3%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초과했을 때는 이제 또 한번 딱 걸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그 달러 매입에 개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두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150억 달러를 초과해서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GDP 대비 3% 초과가 5.3% 정도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딱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대미 무역 그 협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거래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달러 매입이라든가 시장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상 협상하는 데서도 굉장히 압박을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게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그 환율 조작으로 또 조작국으로 또 지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국내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그 한미 관세에 관련돼서 15%에서 25%로 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이런 또 그 관찰 그 대상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경제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정부 믿어도 되느냐? 정말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가 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한 8시쯤입니다. 네. 2시간, 3시간 됐네요. 한 2-3시간 전쯤에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미 재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뭐 신뢰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또 외환 당국은 미 재무부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긴밀한 소통을 해서 그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 갔다가 오셔갖고 그래 긴밀한 소통을 했죠. 한라인을 구축했으니까. 그런데 오셔갖고 그 관세 25%로 우리가 해결되는 것도 모르고 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긴밀한 협조입니까? 이거는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